네, 이재석 전 KBS 기자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세요. 미디어오늘의 노지민 기자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좀 다뤄야 될 사안들이 좀 여러 가지라 바로바로 좀 들어갔으면 좋겠는데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민주당은 중도 보수다 이렇게 한 발언이 뭐 지금 파장이 상당합니다. 보도가 쏟아지고 있는데 일단 보도 양태는 어떻습니까? 우선은 그 이재명 대표의 발언 그리고 이제 뭐 당내 다른 의원들의 발언 이런 것들이 좀 중계식으로 보도되는 건 기본적으로 깔고 있고 그리고 이제 그 언론사마다 이걸 좀 어떻게 보고 있느냐가 좀 사설에서 드러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래서 어제 그리고 오늘 이틀 정도 한 신문 사설들을 좀 보니까 우선은 소위 진보지로 분류되는 신문들에서 가장 강도 높게 비판을 하고는 있습니다. 그 경향신문 같은 경우에는 민주당은 중도 보수라는 이재명 정책 우회전 예고인가. 그리고 한겨레는 이재명 민주당 중도 보수 혼자서 불쑥 선언할 일인가. 뭐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 정책이 뭐 오른쪽으로 간다라는 것에 대한 뭐 우려라거나 아니면 이제 뭐 당내에서 논의가 충분히 이루어졌어야 되는 게 아니냐라는 그런 지적들을 담은 사설이었고 그리고 뭐 소위 말하는 그 보수 성향 신문이라고 분류되는 곳들 중에서는 동아일보와 조선일보가 이번에도 좀 반응이 갈렸습니다. 그래요? 네, 동아일보 같은 경우는 이 민주당 진보 아닌 중도 보수 정책과 입법으로 증명해야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좀 이렇게 보수까지 거론한 건 생뚱맞기까지 하다라고 하면서도 정책과 입법 즉 말이 아닌 실천으로 보여줘야 한다. 그러니까 중도 우파라면 중도 우파답게 보여줘라 이렇게 주문을 하는 내용으로 끝났고요. 그런데 이제 반면에 조선일보 같은 경우에는 오늘 사설에 실렸는데 북파병 증거 대라던 자칭 중도 보수 민주당의 침묵. 그러니까 민주당을 중도 보수로 인정할 수 없다라는 판단이 더 강하게 깔린 거죠. 그래요? 네. 자 보니까 이제 제가 보니까 좀 그러니까 보도의 줄기가 크게 두 가지. 한 가지는 이재명 대표가 왜 이 타이밍에 저런 발언을 하고 나왔을까? 그것이 결국은 선거 전략 아니냐? 그러니까 중도를 넘어서 합리적 보수까지 끌어들이기 위한 고도의 정치적 발언 아니냐라고 하는 분석이 하나가 한 갈래가 있고 또 한 가지는 이거에 대해서 당내에서 강한 반발이 나온다면서 당내 논란을 어떤 중개하는 부분이 있고 뭐 이런 보도는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게 다일까라는 생각 좀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그러니까 뭐 여기에서 더 한 걸음 더 나아가는 어떤 심층적 보도도 이참에 할 필요도 있죠. 예,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한국 정치 지형에서 진보 보수란 무엇이며 그 진보 보수의 역사란 어떻게 돼왔고, 그러니까요. 정당 정책이나 강령을 봤을 때 어떻게 국민의힘과 민주당 등을 규정할 수 있을지 등등을 또 외국과 비교했을 때 어떨지 네. 이런 것들을 더 심층적으로 한두 걸음 들어가서 보도하면 좋죠. 예, 근데 그런 게 아예 없는 건 아닌데 조금 지금 아까 말씀하신 김종배 앵커가 말씀하신 그런 데만 조금 더 초점을 맞춘 보도가 대다수라고 볼 수가 있겠고 특히나 이제 매체 종류별로 본다면 이제 신문보다는 방송은 더 표피적이죠. 아무래도 메인 뉴스에서 다루는 거는 그냥 당내 논란이 있다 뭐 각 당의 반응은 이렇다 이 정도만 그냥 처리하고 끝나니까요. 예. 저는 그래서 이재명 대표의 발언을 접하고 이런 생각이 들어요. 차제에 그럼 정말 민주당의 정체성을 무언가를 한번 언론이 심층적으로 한번 해부를 하고 맞아요. 진단을 하는 어떤 계기를 이재명 대표가 부여한 것으로 받아들여서 그런 보도를 좀 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그러니까 충분히 필요하고요. 예, 그러니까 지금 뭐 이 코너가 지금 언론 비평이라서 조금 지금부터 하는 얘기는 좀 더 이제 제가 진전된 얘기를 하자면 정치 평론처럼 하자면 이런 거죠. 저는 이번 사안을 보고 나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예전에 그 말이 떠오르더라고요. 그 서강대 손호철 교수 정치학자죠. 진보 보수를 규정할 때 상대적으로 규정할 거냐 절대적으로 규정할 거냐. 예, 그렇죠. 예, 그러면서 어떤 비유를 했냐면 상대적으로 규정하면 안 된다. 상대적으로 규정하면 어떤 일이 발생하냐. 무솔리니도 히틀러보다는 진보다. 그런 표현을 썼거든요. 예, 아시다시피 무솔리니도 2차 세계대전의 그 이탈리아 파시스트죠. 그래서 절대적 규정이 필요하다라는 취지로 그런 비유를 썼던 거예요. 송 교수가. 예. 저도 동감하고요. 그런 절대적 기준으로 본다면 우리나라의 두 거대 정당은 다 보수죠. 그러니까 유럽의 지형을 참고할 필요가 있죠. 유럽의 지형으로 본다면 유럽은 엄연히 그 3인주의 계열의 정당들이 집권도 하잖아요. 그 3인당, 사회당, 노동당 이런 정당들인데 이게 이제 진보의 중요 축이고 그것보다 더 왼쪽으로 가면 공산당이나 트로츠키주의 정당이 되는 거고 오른쪽은 기민당, 보수당이 이제 중심이고 그거보다 오른쪽으로 하면 극우 정당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유럽의 기준으로 본다면 우리나라 정당은 민주당도 중도 보수가 맞죠. 그래서 이재명 대표의 그런
지금 이번에 고백 아닌 고백은 개념적으로는 정확합니다. 오히려 정확하고 민주당이 미국 민주당보다도 오히려 오른쪽이에요. 사실 우리나라 민주당은 미국도 보수 양당이라고 불리지만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정확한데 다만 언론 비평을 좀 하자면 이런 건 물을 수 있죠. 이재명 대표한테. 이재명 대표가 늘 강조했던 본인의 정치 철학이나 정치의 목표는 뭐라고 사자성어로 요약했냐면 억강부약이라고 그랬어요. 많이들 기억하실 거예요. 난 억강부약을 하기 위해 정치한다. 그러면 본인이 지금 얘기하는 그 민주당을 중도 보수로 규정하는 것과 최근에 일련의 그 민주당이 내놓은 정책들이 본인이 추구한다는 그 억강부약에 과연 부합할 수 있겠느냐라고 언론에서 문제제기는 할 수 있겠죠. 예, 이건 언론 비평 영역이고요. 예. 노주민 기자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그 언론들이 사실 이렇게 중계적이거나 표피적인 보도가 양적으로 절대적으로 많고, 근데 다만 이제 좀 분석하는 기사가 나오려면 약간 시간은 걸리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들거든요. 오늘자 신문만 기준으로 보면은 서울신문 같은 경우에는 뭐 그래도 나름대로 분석을 담은 기획성 기사를 냈어요. 예전에 이제 과거에 뭐 김대중 전 대통령이나 이제 과거 민주당 정치인들이 했던 보수 관련 발언들 같은 것들을 좀 전하고, 그리고 이제 과거의 안보나 뭐 경제 정책에서의 보수적인 색채 같은 것들도 전하면서 이제 다만 이제 민주당에서 약자와 서민을 위한 정책 노선에 배치될 수 있는 것들, 충돌하는 것들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리고 당 강령의 뭐 불평등 양극화 해소나 기본사회, 노동 존중 이런 것들을 보수정당 그릇 안에서 어떻게 담을 것이냐, 여기에 대한 좀 고민이나 뭐 답이 필요하다라는 취지로 이어지는 기사거든요. 그래서 지금 저도 민주당을 굳이 뭐 유럽이나 다른 기준으로 분류를 한다면 진보 정당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라고 평가를 해왔던 입장인데, 다만 이제 뭔가 민주 진보 진영을 아우르는 그런 뭐 선거에서의 모습들을 보여왔던 민주당이 이제 중도 보수다라고 이렇게 선언을 했을 때 앞으로 어떻게 흘러가느냐라는 거를 좀 더 지금 이 발언에 대한 것보다 앞으로를 진단하는 기사들이 더 많이 나오고, 그리고 방향성 같은 것들을 좀 평가하는 기사들도 나와야겠죠. 이게 이제 예를 들어서 예를 들면 이런 게 있을 수가 있잖아요. 이제 과거 민노당이나 정의당 시절에, 자 그러면 민주당과 민노당의 관계를 어떻게 설정해야 될 것이냐, 민주당과 정의당의 관계를 어떻게 설정해야 될 것이냐, 특히 선거 국면에서 이런 이야기는 되게 오래됐던 논쟁이었어요, 사실은. 그런 부분에서 여기서 이제 그 판단을 내는 선거 공학적 측면에서 전략적으로 승리 전략이 무엇이냐라는 축이 하나가 있고, 또 한 가지는 그럼 각 당의 정체성이 뭐냐라고 하는 게 또 하나의 축이 되는 거거든요. 이렇게 놓고 본다면, 자 민주당은 그럼 정체성이 뭐냐? 이 부분에 대한 규정과 정리라고 하는 것들은 그런 선거 때마다 나타나는 논쟁을 좀 더 생산적으로 가져가기 위한 하나의 기초 작업이 될 수가 있는 거거든요. 예. 그런 점에서 놓고 본다면 그런 것도 좀 필요한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제가 볼 때는. 정확한 문제 제기시고요. 예. 근데 이제 아마 그렇게 논의가 심층적으로 흘러가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냥 이 정도 사안쯤에서 끝날 것 같고, 왜냐하면 또 그런 논의는 또 뭐랄까, 그러니까 저널리즘이 보통 너무 또 학술적이나 추상적으로 들어가는 걸 또 꺼리는 경향들이 있기 때문에 예, 또 아마 이 정도 선에서 그냥 대략적으로 마무리되면서 나중에 뭐 대선 토론 때 또 이 부분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뭐 상호 그러니까요. 공방 같은 게 있지 않을까? 이게 그러니까 후보 검증 보도 같은 차원에서 나올 수는 있겠죠. 연결이 되는 부분이 뭐냐면 지금 국민의힘이 보여주고 있는 행태는 보수 정당이냐 극우 정당이냐. 사실은 이거에 대한 어떤 분석과 규정도 사실은 되게 지금 어찌 보면 절실한적인 과제잖아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뭐 극우화하고 있다는 일부의 주장을 인용 보도하는 거 말고, 그럼 언론이 한번 그러면 지금 그 국민의힘에서 쏟아져 나오고 있는 발언과 또 입법 시도하는 내용을 종합을 해볼 때 이게 정말 보수 정당의 본연의 가치에 기초한 것이냐, 아니면 거의 진짜 극우의 이런 본색을 드러내는 것이냐, 규정도 되게 중요한 거거든요. 예, 지금 국면에는 오히려 그게 더 필요할 수도 있죠.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그런 점에서 언론이 일정하게 가르마를 타주는 작업 기능이 저는 그 언론의 기능 중에 하나라고 보는데 이 부분을 뺀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신문 같은 경우는 또 사설이나 뭐 칼럼 등을 통해서 그런 부분에 대한 의견 표출이 어느 정도는 이루어지고 있는데 우리가 항상 매체의 종류를 나눠서 얘기하잖아요, 이 자리에서. 그러니까 방송은 더 이제 표피적이니까 훨씬 더 표피적이고 그냥 중계형으로 끝나는 경우가 많고 심층적인 접근은 다큐멘터리 정도에서만 가능한데 요즘은 다큐멘터리도 잘 안 팔리는 시절이라서 잘 제작도 안 하고 시청률도 안 나오고 이렇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방송 저널리즘이 훨씬 더 이런 측면에서는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이런 깊이를 다루는 이런 측면에서 훨씬 더 취약하죠. 예. 그러니까 이제 두 가지가 있는 거죠. 자, 민주당이 진보를 지향해야 된다는 측면과 민주당이 지금까지 해온 게 진보였느냐라고 하는 것은
전혀 다른 그러니까 틀거리거든요. 거기서 이제 지금 이야기해서 후자 이 부분에 대한 어떤 이야기다 이렇게 좀 이야기를 하고요. 또 하나 좀 짚죠. 이재명 대표가 엊그제 이제 그 MBC 100분 토론에 출연을 했습니다. 여기서 이제 그 언론과 관련된 부분들이 좀 나왔는데 두 분의 견해를 좀 여쭤볼게요. 일단 SNS에 올렸다가 내렸던 그러니까 뉴스쇼, CBS 뉴스쇼 악의적이다. 뭐 이 부분과 관련해서 이걸 어떻게 볼 것이냐. 패널하고 좀 약간 이야기가 이제 오고 갔는데 두 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우선은 처음에 페이스북에 글을 올렸다가 내렸을 때는 뭐 계정 관리자 실수라고 하면서 삭제를 했다고 밝혔다가 100분 토론에서는 본인 뜻에는 부합했는데 이걸 좀 내리겠다고 해서 내렸다라고 말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우선은 이런 해명의 과정이 차라리 처음부터 좀 깔끔하게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이건 부차적이지만은 그리고 지금 뉴스쇼와 이제 이준석 의원 간의 뭐 관계나 뭐 이런 것에 대해서 뭐 이전부터 뭔가 뉴스쇼에 대해서 너무 비상계엄 국면에서도 기계적인 중립을 강조하는 거 아니냐 이런 불만들이 좀 누적된 상태에서 뭐 이런 의혹이 제기되면서 좀 더 폭발력이 커진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에 이제 본인 관련된 보도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는 거는 가능하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뉴스쇼 관련된 논란과 본인이 올린 게시물 간의 직접적인 연관성이 확인된 건 사실 없어요. 그리고 뭔가 이거를 이렇게 단정적으로 뉴스쇼가 이렇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에게 비판적으로 했구나라고 할 만한 것들이 팩트가 확인된 거는 연결고리는 없거든요. 그런데 100분 토론에서 뭐 김현정 뉴스쇼 문제는 명확한 팩트가 있다라고 발언을 한 것이 약간 오인하게끔 할 수 있는 발언이어서 뭐 그런 것들은 조금 신중하지는 못했던 것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뉴스 얘기는 좀 이따 하고 네. 저는 그걸 보면서 하나 이제 장성철 소장 이런 문제 제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재명 대표는 권력이 있지 않느냐. 근데 권력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언론중재위원회나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같은 그런 구제 수단을 동원하면 되는데 왜 그걸 그렇게 SNS에 올려서 하느냐. 이 문제를 제기를 하잖아요. 이 문제 제기는 어떻게 평가를 거기에 하세요? 대해서 이재명 대표가 농반 진반식으로 얘기하잖아요. 그걸 더 싫어할 거다 아마 언론사들은. 예. 전 그 말이 무슨 말인지는 알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뭔가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는 큰 권력을 가진 사람이 맞죠. 예, 우리가 뭐 대통령하고 동급 비교할 수는 없지만 어찌됐건 지금 대권 주자 중에 1등이고, 예, 그래서 그 권력을 가진 사람은 맞고요. 근데 그 사람이 언중이를 가거나 막 소송을 제기하면 그게 더 큰 압박 아닌가요? 그냥 의견 제시하는 게 더 낫지 저도 않나요? 그거에는 동의합니다. 네, 지금 언중이 제소나 뭐 방심이 민원을 넣는다거나 뭐 뭔가- 고소 고발까지 가는 것들은 정치인들이 뭐 언론을 되게 압박하는 대표적인 수단인 거잖아요. 뭔가 그래서 뒤집힌 거 아니에요? 네, 장성철 그래서 소장이. 그 전후 관계는 조금 잘못된 것 저 같고요. 장성철 네. 소장하고 방송 많이 했으니까 그냥 농반 진반으로 얘기하자면 장성철 소장이 그 지점과 관련해서 좀 말린 것 같고. 저도 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이제 그렇게 봤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해당 영상을 봤습니다. 100분 토론. 예, 이재명 대표와 그 장성철 소장 등등이 박성태 실장 얘기하는 거를 그러니까 이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페이스북에 당초 올린 문제 제기는 박성민 그 정치평론가가 방송 도중에 말한 내용의 취지는 그런 거잖아요. 한동훈 대표에 대해서 얘기하다가 한동훈이 지금 해야 할 일은 이재명과의 관계를 개선하거나 그쪽하고 소통이 지금 중요한 게 아니라 윤석열하고 풀어야 될 게 많고 그쪽에 집중해야 된다라는 취지로 말하다가 비유를 뭐 이제 한국, 미국, 북한을 비유하다가 이재명 대표를 북한으로 비유하고 한동훈을 한국으로 비유하고 윤석열을 미국으로 비유하면서 한미 관계를 빨리 더 뭐 이렇게 시급하게 해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 비유를 이재명 대표 본인 말에 따르면 발언 자체는 그렇게 뭐 비유할 수 있다고 치는데 썸네일을 나중에 이재명 북한 뭐 이런 식으로 뽑으니까 본인이 봤을 때는 좀 과하고 좀 불편하다라는 취지였던 것 같아요. 저는 이런 이재명 대표의 볼멘 소리는 나올 수 있는 볼멘 소리라고 봅니다. 그래요. 그런데 다만 이재명 대표 측에서도 1시간 만에 그걸 내렸잖아요. 그 내렸다는 의미는 불만이 있을 수 있으나 이거를 또 대권 주자 지금 여론조사 1등을 달리고 있는 사람이 SNS에다가 이렇게 올리는 것이 과연 정무적으로 옳은 대응이냐 현명한 대응이냐에 대해서는 다른 생각이 있기 때문에 1시간 만에 내린 거잖아요. 저는 내리는 게 맞다고 봅니다. 이것도. 예, 그렇게는 판단을 해요. 예. 어쨌든 특정 언론을 대상으로 이 언론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는 게시물을 올렸던 거니까요. 뭐 내린 이유가 있다는 것에 저도 동의를 하고 그래서 그 얘기를 하다가 뭔가 언중이 죄서 거기까지 간 게 아닌가.
결국은 이야기가 이걸 안 할 수가 없는데 또 이재명 대표가 이야기했던 게 이제 허은하 전 대표의 뉴스쇼와 이준석 의원의 유착 주장을 이제 이재명 대표는 팩트로 전제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한 의혹 제기가 있다라는 취지였던 것 같아요. 예, 네. 이 점은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이게 참 동시간대 지금 프로그램에 대해서 뭐 물론 제가 뭐 시선 집중 사람은 아니니까 자유롭게 얘기해도 되는데 솔직히 부담이야 뭐 김종배 앵커랑 제작진이 지는 거고 글쎄요. 그러니까 허은하 대표의 문제 제기는 두 종류잖아요. 하나는 이준석과 박성민 정치평론가 사이의 관계, 뭐 돈이 뭐 오갔다. 그게 이제 정당한 뭐 용역이냐 아니냐. 이건 이제 수사기관이 밝히면 될 일인 것 같고요. 그게 이제 한 줄기가 있고. 다른 한 줄기는 이준석과 뉴스쇼 사이의 관계. 예. 이게 그러면서 이제 사례로 제시한 게 이준석 의원 측에서 뉴스쇼 제작진에게 카카오톡을 보낸 것으로 추정되는 그 카카오톡 메시지 캡처본, 네. 캡처본을 이제 공개한 거 아닙니까? 예, 그러면서 이제 문제 제기를 한 건데 이 사안에 대해서 제 생각을 얘기하자면 물론 지금 이재명 대표 건하고 지금 섞여 있는 건데 정치인이 특정 프로그램 제작진에게 어떤 의사를 표출하는 것은 어떤 현안에 대해서 이렇게 하자 저렇게 하자 이렇게 제안을 던지는 게 만약 그게 사실이라면 이준석이 정말로 그렇게 했다면 매우 이례적이죠. 그리고 부적절하다고 저는 봅니다. 예, 그게 만약에 사실이라면 실제 그렇게 갔다면 적절히 제작진 선에서 커팅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예, 그 지점에서는. 그런데 당시에 조정훈 의원의 인터뷰 내용이 정말로 이준석으로부터 온 메시지를 반영한 결과냐 아니면은 제작진이 이미 원고에 다 반영한 것이었던 건지는 모르겠어요, 저는. 근데 제작진 말은 우리가 다 이미 했다. 질문 다 준비했었다. 이런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말을 그대로 받는다면 그랬다면 뭐 문제가 없죠. 그런데 아무튼 정치인이 그렇게 뭐 의견을 제시하고 뭐 이런 질문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이렇게 제작진에게 전달하는 것은 정리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이례적이다. 예, 이렇게 보고요. 이재명 대표가 아마 이 지점을 거론하면서 뉴스쇼에 대해서 어떤 불만 내지는 문제 제기를 100분 토론에서 표출한 것 같아요. 예, 그런데 이제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특정 프로그램에 대해서 뭐 대권주자 1등 대권주자가 이렇게 막 언급을 많이 하는 게 정무적으로 그렇게 현명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예. 노주민 기자는 어떻게 평가하세요? 지금 우선은 이준석 의원 쪽에서 전달한 것과 그리고 뉴스쇼에서 나온 인터뷰에 사용된 뭐 그래프 이미지가 유사한 점이 있고 실제로 그 내용이 들어갔는데 일단 내용만 놓고 봤을 때 인터뷰에서 이걸 물어볼 수 없는 내용이었냐를 따져봤을 때 그렇지는 않은 것 같고 그리고 이준석 의원이 이제 평소에도 뭔가 제작진에게 그런 식으로 방송을 할 때 이런 걸 좀 물어봐 달라 뭘 계속 이렇게 지속적으로 요구를 했다면 그거는 유착이라고 볼 수 있는 측면이 있는 것 같거든요. 물론 이제 이 사안 건으로도 이례적이고 그런데 이제 이준석 의원 같은 경우에는 좀 뉴스쇼도 그렇지만은 여러 방송사에서 굉장히 단골 출연자 중에 한 명이잖아요. 그래서 화제성을 좀 염두에 두고 이준석 의원을 많이 부른 경우도 있었을 거고 그래서 이런 문제들이 좀 누적되다가 약간 제작진이랑 선이 어느 정도 무너졌을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은 이런 의혹들을 제기하고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게 필요한 단계인 거지 이게 제작진이랑 정말 완전히 유착한 관계여서 방송을 좌지우지할 정도로 영향력을 행사했느냐 여기까지는 아직은 단정을 할 수는 없는 단계라고 봐야죠. 저도 동의하고요. 그래서 그 부분은 뭐 더 좀 세밀한 정황이나 증거들이 있으면 문제 제기할 수 있다고 보고 오히려 우리가 지금 언론 비평이니까 저널리즘 비평 차원에서 얘기하자면 아마 이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얘기하는 취지도 그렇고 그 김현정의 뉴스쇼에 대해서 문제 제기하는 사람들 비단 뭐 민주당 지지자만 있는 건 아니고요. 아무튼 문제 제기하는 사람들의 그 취지는 이준석 의원을 포함해서 그 프로그램이 너무 정치공학적으로 모든 사안을 좀 다루는 경향이 좀 그동안 많았지 않느냐. 우리가 저널리즘이라는 게 정치공학도 다뤄야 됩니다. 다뤄야 되는데 가치지향적 질문도 있어야 되고 좀 불편한 질문도 좀 공격적으로 더 해야 되는데 그런 지점에서 좀 부족한 지점이 있지 않았냐. 특히 이준석 의원에게 더 그런 경향이 있지 않았냐라고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는 것 같아요. 이런 비평은 전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 비평이 다만 특정 진행자에 대한 어떤 인신공격이 되거나 이러면 안 되죠. 그리고 근거도 없이 뭐 제작진이 정치인하고 뭐 유착됐거나 거래가 있을 것 같다.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지만 뭐 비평이야 뭐
뭐 앵커든 저도 뭐 비평 받는데요. 뭐 앵커든 뭐 그 프로그램이든 얼마든지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예. 근데 좀 이 정치인 인터뷰 관련해 가지고 사실 사안별로 또는 뭐 그 인터뷰의 별로 뭐 논란이 항상 다른 사안으로 벌어지겠지만은 전반적으로 봤을 때 정치인이 출연해서 되게 화기애애하게 친근하게 방송을 하는 경우들이 되게 많이 늘었거든요. 시사 프로그램조차도. 그래서 그런 경향성 같은 것들도 좀 같이 열어놓고 좀 평가를 하는 건 필요할 것 같아요. 이제 지금 저는 요거에 대해서 아무 말씀을 안 드렸습니다. 제가 A라고 이야기를 하면 동업자라 저런 얘기한다. B라고 얘기를 하면 경쟁자라서. 경쟁자라 저렇게 이야기한다. 이렇게 어떤 선입견이 지배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뭐라고 뭐 회피 신청이라고 할까 일종의 그런 차원에서 지금 말씀을 안 드렸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만 요거는 좀 제가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저희가 이제 최근에 이준석 의원하고 인터뷰를 했어요. 그리고 나서 이런저런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 있더라고요. 저희도 알고 있고. 근데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저희가 이 언론 어때라는 코너를 통해서 언론 비평을 하지 않습니까? 저희는 자유롭게 언론 비평을 합니다. 따라서 거꾸로 그 누군가가 내지 어떤 매체가 전화 시선 집중을 상해서 비평을 하는 것은 자유이고 권리죠. 그렇죠. 예, 그거에 대해서 하라 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 그거는 저희가 100% 존중을 해야 된다. 일단 이 말씀은 하나를 좀 먼저 드리고 다만 이런 말씀도 좀 함께 드리고 싶습니다. 누적된 사례를 기초로 좀 입체적으로 봐주시길 부탁드린다. 이런 말씀도 함께 좀 드리고 싶다. 차제에 요 정도만 좀 제가 저희 입장을 좀 말씀을 좀 드렸으면 합니다. 예. 아무튼 인신공격이나 근거 없는 어떤 음모론적인 문제제기만 아니면 뭐 앵커든 프로그램이든 충분히 뭐 문제제기를 받아야 되고요. 네, 그럼요. 비평의 대상이 되어야죠. 그럼요. 예, 충분히 그건 가능하고. 그래서 좀 동어반복적이긴 합니다만 아무튼 그 김현정의 뉴스쇼를 둘러싸고 벌어지는 일들은 그 저변 밑바탕에는 아무튼 제가 아까 얘기했던 그 김현정의 뉴스쇼가 그동안 보여왔던 어떤 그 각종 인터뷰나 그 코너들에 대한 문제 제기가 좀 깔려 있어요. 그리고 저는 그거는 좀 생산적인 문제 제기라고 봅니다. 저는 그 문제 제기가 옳다 그르다까지는 지금 이 자리에서 얘기할 생각은 없고 그건 토론거리고요. 다만 그런 문제 제기가 밑바탕에 깔려 있고 저도 사실은 그 프로그램이든 김종배의 시선 집중이 다 일장일단이 있는 프로그램들이에요. 장점만 있지도 않고 단점만 있지도 않습니다. 완벽한 게 어디? 예, 완벽한 거 없어요. 그래서 그 프로그램의 장단이 다 있는데 저도 그걸 이렇게 들을 때 가끔씩 아쉬웠던 건 이런 거거든요. 모든 걸 좀 정치 만담화하는 경향이 좀 있다는 느낌이 있었어요. 저는 아까 노지민 기자가 얘기했던 거랑 일맥상통하는 얘기거든요. 그게 좀 가끔씩은 제가 덜컥덜컥 좀 걸리는 지점이 있더라고요. 그렇다고 해서 뭐 저도 뭐 완벽한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건 아니니까 다 일장일단이 있는 거고 그런 그 프로그램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 내지는 어떤 문제 제기가 이번 사건에 좀 깔려 있는 게 아닌가 밑바탕에. 예, 그래서 이렇게 자꾸 이렇게 뭔가 뾰족뾰족 나오는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이 그리고 문제 한마디만 덧붙이면은 이제 앞으로 선거 국면 들어서면서 이런 뭐 논란도 계속 불거질 거고 꼭 지금 뉴스쇼뿐만이 아니라 뭐 다른 프로그램이나 매체에 대해서도 이런 의혹이나 비판이 나올 수 있거든요. 다만 이런 걸 해명하는 과정에서는 조금 더 뭐 원칙이 있다면 어떤 원칙을 사용하고 있는지 좀 구체적으로 내부적으로 설명을 할 때 조금 더 명료하게 입장을 밝히는 것들은 언론사가 전반적으로 좀 더 강화돼야 될 필요는 있는 것 같아요. 보통 외부에서 문제 제기가 됐을 때 이거는 물론 이제 문제를 제기하는 쪽에서 좀 과도하게 언론에 대해서 탄압으로 비출 수 있는 지적을 하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거기에 대해서 설명할 책임도 있는데 그걸 너무 쉽게 피해가는 경향은 좀 있거든요. 자, 네. 알겠습니다. 그 정도로 마무리하고요. 오늘 저희가 좀 다뤄야 되는 주제가 하나가 더 있습니다. 연예인 관련 보도를 좀 다뤄야 되는데 그 김세론 씨 보도 뭐 사실은 좀 어느 정도는 뭐 이제 지적이 좀 많이 나왔기 때문에 아주 콤팩트하게 좀 다뤘으면 좋겠는데 일단 뭐 인터넷상에서의 악플 이런 것들은 둘째치고 언론부터가 문제였다고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쵸. 지금 거의 그동안의 보도 행태를 보면 사실 스토킹 보도다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을 정도의 수인데 처음에 이제 그 사건 발생하고 나서 그 이후에 이어진 보도들이 최근까지 계속 이어졌거든요. 거의 3년 동안 이어진 거예요. 그래서 뭐 카페나 뭐 주점 아르바이트 하는 것들에 대해서도 계속 지속적으로 보도를 하고 그리고 생활고라는 단어를 사용하면서 이걸 또 어떤 식으로 표현을 하냐면 생활고로 중대범죄를 덮으려고 해서는 안 된다라는 이들이 있다라는 목소리를 넣어서 보도를 한다거나 그리고 SNS에 뭔가 올라올 때마다 건건이 기사화를 하면서 뭐 잊혀지기 싫은 발악, 밉상 이런 표현을 쓰다가 아니, 그런 표현이 있었어요? 나중에는 게시물은 차마 못 올리겠고 숨어서 좋아요만 누른다라는 근황을 또 기사화를 해요. 그러니까 이래도 저래도 문제라는 식으로 기사가 계속 나온 거죠. 그리고 제가 정말 심각하다고 생각했던 거는 오히려 그 고인이 사망하고 난 뒤에 보도였는데 사망한 기사를 쓰면서 거기에서 이제 뭐 열애설 이런 키워드를 쓴 제목의 기사들이 엄청 많이 나왔거든요. 이거는 뭐 연예 매체뿐만이 아니라요. 뭐 소위 말하는 레거시 미디어에서 생산된 기사들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레거시 미디어 중에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이른바 디지털 뉴스 부서 네. 그런 데서는 이제 인터넷에 신속하게 막 이것저것 많이 올리잖아요. 그렇죠. 네, 특히나 뭐 이제 통신사라거나 뭐 이런 그런 데서 것들에서. 이제 네. 올린 거고 그 기사는 이거예요. 이건 한번 얘기를 해야 돼요. 고인이 그 숨진 날이 과거에 열애설이 있었던 남자 배우의 생일이었다. 뭐 이러면서 열애설 재조명 이렇게 제목을 뽑았어요. 이거는 제가 뭐 원색적인 단어는 쓰지 않으려고 하니까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넘어가겠고 제가 볼 때는 이선균 배우를 우리가 잃었잖아요. 네. 그리고 자성적인 목소리가 그때 나왔었잖아요. 근데 이번에 또 이런 사태 아마 앞으로도 계속 반복될 겁니다. 언론이 그냥 문제 의식도 없고 그냥 관습대로 그냥 계속 그렇게 해요. 사람이 죽어나가도 이건 정말 심각하다는 표현도 부족하고요. 그냥 뭐랄까요? 그러니까 지옥 같고 악몽 같은 거예요. 이런 보도들은 그냥 사람이 죽어야만 끝나는 그런 보도들이에요. 그러니까 앞세울 수 있는 것은 도덕성 어떤 그 감시 차원이었다라고 언론이 주장할 수 있는데 그럼 도대체 그러니까 도덕성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럼 잣대는 무엇이냐가 지금 짚어져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연예인은 쉽게 하면 유명인은 성인 군자가 돼야 되는 건가요? 아니, 외신들이 그렇게 지금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대한민국에서는 연예인이 완벽을 요구받는다. 정확한 얘기예요. 외신들 시선이. 네. 그러니까 도대체 뭐 정치인한테는 그런 완벽을 요구하지도 않고 말이죠. 언론이. 네. 정작 연예인들한테는 그런 완벽을 요구하잖아요. 누가 공인입니까? 도대체 둘 중에서. 연예인은 공인은 아니거든요. 예. 근데 그러니까 이제 자숙하고 처벌을 받은 다음에는 그럼 뭐 영영 제기하지 말라는 건가요? 그러니까 이게 계속 반복될 겁니다. 아마 앞으로도. 그러니까요. 예. 예. 공인에 대해서 뭐 이렇게 개념 정의 같은 게 항상 논란인데 그 연예인 유명인을 보도 대상의 공인에 준하게 본 판례들은 좀 있더라고요. 뭐 그게 이제 어떤 내용이냐에 따라서 좀 갈리기는 하지만 뭐 예를 들어서 뭔가 사건에 연루돼 있다거나 뭐 이런 것들은 뭐 공인으로 봐서 보도할 만한 대상이라고 판단이 보통 되는 이제 경우가 두 있고. 개념이 있죠. 공인이 있고 공적 인물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공인은 말 그대로 공직을 수행하는 사람들이고 공적 인물은 공직을 수행하지 않지만 대중에 어떤 영향을 많이 미칠 수 있는 그런 의미. 예를 들어서 이제 유명인 같은 범주도 공적 인물에 놓아서 어떤 판결을 그러니까 하는 뭐 사례가 좀 있는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 그렇죠. 설령 그렇다 하더라도 공인에 대한 것도 마찬가지예요. 공인에 대해서 뭔가를 어떤 문제를 삼을 때 그 행위에 대해서 비판을 하고 비판을 하기 위해서 도덕적 잣대를 제시하는 건 누가 뭐라고 할 수가 없죠. 그런데 그 행위를 가지고 다른 문제를 끌어와 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도덕적 난도질을 하는 게 타당하냐 저는 이걸 여쭤보고 있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은 이론의 여지가 없는데 맞아요. 계속 반복은 되는 뭐 이런 것 그렇죠. 같아요. 이 사안은. 그래서 너무나 답답하고 알겠습니다. 특히나 그녀가 이렇게 고인이 되고 나서 막 추모의 글이 엄청나게 올라오고 SNS 상에서도 그렇게 얘기가 나오고 언론의 보도에 대해서 또 문제제기가 나오지만 그 누구도 저를 포함한 얘기입니다. 그 누구도 그녀가 살아 생전에 그런 보도들이 나왔을 때 네티즌들의 비난이 쏟아졌을 때 누구도 그녀를 엄호해 주지 않았어요. 네. 죽고 나서야 또 이런 사후약 방문처럼 이런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리고 이제 뭐 악플이라거나 뭐 이런 온라인 상에 떠도는 그런 비판 같은 것들을 다루는 만큼 사실 언론사
언론사 자체의 문제 같은 것들도 같이 좀 기사화가 돼야 되는데 뭐 이런 업계 내부의 일들은 그렇게 많이 비판적으로 부각해서 다루지 않는 경향도 있고요. 알겠습니다. 근데 연예인 보도 나왔으니까 제가 하나 사례만 더 하나 여쭤보고 싶은데 잊을만 하면 나오는 게 하나 있는데 평소 궁금했던 게 있어요. 모 연예인이 강남 어떤 빌딩을 샀다가 얼마 만에 팔아서 차익을 얼마를 챙겼다. 이런 보도 많이 나오거든요. 예. 이 보도 보면서 어떤 생각 드셨어요? 당연히 좋은 보도는 아니고 그렇죠. 대중들의 알 권리에 얼마나 부합하는 보도인가는 당연히 뭐 불만이 있으나 지금 사람이 죽어나가는 그런 보도가 있는 판국에 이런 보도는 차라리 그냥 그나마 다행이다. 이건 약과다. 예, 약과다 이런 생각까지 드는 이유가 네. 저희가 우리가 막 원칙론만 얘기할 수는 없잖아요. 예를 들면 다른 나라도 다 옐로우 저널리즘 있고요. 타블로이드 있고요. 가령 미국처럼 우리나라가 파파라치가 심각하진 또 않아요. 그렇죠. 미국은 또 그게 엄청 심각하잖아요. 파파라치가 사생활 침해하는 게. 그러니까 어느 나라나 있는 현상이고 어느 나라는 더 이게 심하고 어느 나라는 이쪽 면이 더 심하고 그런 건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더 심한 면은 연예인들에게 완벽함을 요구한다는 점은 다른 나라보다 훨씬 심하고 다만 파파라치 같은 부분은 덜하고 뭐 이런 건데 그래서 방금 전 앵커께서 말한 그런 부동산 보도 같은 거는 저는 이런 약간 허탈한 생각도 해요. 비단 그것뿐이겠는가 지금 언론 보도가. 근데 저는 일단 궁금한 네. 게 저거를 투자라고 봐야 됩니까? 투기라고 봐야 됩니까? 일단 이거부터 헷갈려서 여쭤보는 거예요. 뭐 투기성이 강하다고 하면은 또 공익적 목적이 있는 보도라고 할 수도 있겠죠. 아니 그렇게 그러면 생각할 수 거기에 있겠죠. 대해서 네. 그 비판이 뒤에 있으면 그런데 아니 화제로 다루잖아요. 화제로 다르죠. 투자로 설명하는 거죠. 지금 관련된 기사들의 문제는 모든 게 흥미를 유발해서 상업적인 목적으로 한다는 건데 그래서 그 고 이성균 배우 보도 같은 경우에도 이제 언중이 소속 변호사가 지적을 했던 게 범죄에 대한 보도는 할 수 있어도 범죄 혐의에 대한 보도는 기사 가치가 없다고 봐야 된다라고 말했거든요. 그러니까 범죄 혐의를 언론이 이렇게 연예인에 대해서 다루는 거는 그 자체가 상업적인 기사로 활용되는 것 말고는 사실 목적을 찾아보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래서 범죄가 확정되었을 때 보도를 하는 것과는 구분해서 봐야 된다라는 지적 정도는 새겨드릴 필요가 예를 있겠죠. 들어서 이런 거 있겠죠. 그래서 이제 사들여 가지고 리모델링을 해서 쫙 한 다음에 해서 그러니까 다시 되팔아서 차익을 했다면 이거는 뭐 투기라기보다는 투자로도 볼 수 있는 측면이 저는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그게 무슨 보도 가치를 갖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제 보통 보도 가치라고 하는 것이 국민의 알 권리에 부합하느냐 안 하느냐 보통 이걸 갖고 많이 따지잖아요. 그래서 국민의 알 권리가 왜 그러면 거기에 부응하느냐는 거기는 공공의 성격을 띠고 있는 사안이냐. 그래서 이 보도를 통해서 공론이 조직될 수 있는 하나의 계기를 부여하고 공익에 기여하는 것이냐 이거를 따지잖아요. 근데 차익을 실현했다가 이게 연결이 되는 지점이 있나요? 아니 100%다 동의하고요. 근데 좀 허탈하다니까요. 그 지금 우리 언론 보도 혹은 연예인 보도 중에 예. 그 지점은 오히려 약과고 아니 하나만 얘기해 볼게요. 지금 그것만 문제입니까? 그런 물신주의나 혹은 뭐 그런 속물근성이 드러난 보도가 가령 뭐 재벌 총수들이 뭐 어디 가서 뭐 인스타 올렸다 그러면 마치 귀족 주듯이 언론 보도들이 얼마나 쏟아집니까? 모 회장이 뭘 먹었다느니 뭘 올렸다느니 사진을 이런 것들도 있는 판국에 연예인이 뭐 투자 잘해가지고 뭐 시세 차익 남겼다 이거는 뭐 그냥 귀여운 수준이죠, 뭐. 단순히 뭐 시세 차익 뭐 이런 예. 정도 수준이 아니라 이게 한 2022년쯤에 그러니까 어떤 연예인이 뭐 수십억을 주고 뭘 매입했다라는 거를 앞에 내세워가지고 약간 홍보성으로 부동산을 홍보한 기사들이 제재를 받은 경우도 그런 건 있었거든요. 제재해야죠. 네, 신문윤리위원회 차원에서 이제 주의 처분을 한 건데 뭐 이런 것들을 좀 걸러서 보고 구분해서 비판하고 평가하는 것들은 필요하겠죠. 뭐 어느 나라나 그 옐로우 저널리즘이 있죠. 네, 황색 있어요. 언론 있고 네. 뭐 거기서 다루는 거지 저희가 정색으로 뭐 얘기하기 네. 뭐 할지 모르겠으나 이른바 스스로 정론지라고 표방하는 언론에서 인터넷판에서 그죠? 열심히 그러니까 막 써대고 보도하는 것들은 도대체 그럼 어떻게 봐야 되는 거냐 싶어서 그건 비판을 세게 해야 돼요. 네, 특히 그래서 레거시는. 드리는 네. 그래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네, 네. 결국 지면 따로 인터넷판 따로 이런 부분이 있잖아요.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좀 이렇게 마무리하고 두 분하고 인사 나누겠습니다. 수고하셨어요.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저도 물러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